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요. 우리 이제 요 조직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1페이지로 와 보시면은 조직의 원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조직의 원리다 그랬을 때 이런 애들을 좀 이제 공부해 본 거죠. 조직의 원리다 그랬을 때에는 조직의 원리, 요게 이제 행정원리주의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행정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초기 행정학 때의 모습이에요. 초기 행정학이 이제 관료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행정원리주의다라고 하면은 요게 바로 이제 조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조직의 형태에서, 관료제 형태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명령이 한 군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요 아래에서 이렇게 하위 조직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위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위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부성화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성화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한 사람의 리더가 혹은 한 사람의 이제 상사가 몇 명의 부하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느냐, 이거를 또 보죠. 얘를 갖다가 통솔, 범위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통솔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레이쿠나스라고 하는 학자가요, 그레이쿠나스가 뭐 이제 한 6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딱 해놨더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때요? 이거를 사이먼 있죠? 사이먼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는 진짜 격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실증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쪼개지면은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높고 낮고 요게 나눠지면은 요게 바로 이제 계층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계층제의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착착착착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딱딱딱딱딱딱 나눠져 있으면 얘를 또 이제 분업화의 원리다 얘기를 했죠. 분업화다, 다른 말로는 전문화의 원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문화의 원리다, 이렇게 되고, 계층제와 이 분업화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의 원리까지 이렇게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죠? 조직의 원리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계층제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쪼개져 나눠졌는데, 여기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조직의 규모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성원의 수가 증가되면 될수록 계층의 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와의 관계에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성원의 수가 증대되면 될수록 계층의 수가 증가한다. 즉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대한 조직이 되면 될수록 이 계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이 더 나눠져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직의 전문화 이런 게 많아지면은 이게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화가 된다는 건 이게 더 많이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더 많이 이렇게 쪼개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쪼개지는 만큼 여기도 이제 그만큼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층제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고요.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 수는 낮아져도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하가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계층이 많이 층수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통솔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건 또 어떤 거냐면은, 이 단순한 업무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통솔 범위가 이제 넓어져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뭐 이런 업무면은 정형화돼 있고 이런 업무면은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넓어지면은 위에 그 관리자가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층 단계가 좀 낮아지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업무의 성격까지 연결해서 보시고, 관료제 병리와의 관계 그랬는데, 이 계층제 수준이 확대되면 관료제 병리가 초래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권위적이고 직권적이고
그래서 뭐 일사불란한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게 계층제가 늘어나면은 많이 나타나죠. 특히 이 너무 권위적이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분위기가 가장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순기능하고 역기능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계층제의 순기능이다 그랬을 때는 지휘, 명령의 통로가 된다.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고 행정 목표 설정의 통로가 되고 적정한 업무 배분이 되고 권한을 체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 통제 및 조정의 효율적 수단이 되고 조직의 질서와 통일성이 확보된다. 이게 다 이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끄떡끄떡 하게 되실 텐데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서 일이 부성화돼 가지고 얘네들끼리 막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 막 다투고 막 이런다. 그럼 위에서 야 까불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해 라고 결정하면 그게 그냥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계층제가 돼 있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장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층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뭐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일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제시도 해주고, 그럼 밑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건 업무가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계층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옆으로 다 대등하면은 서로 이제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업무에 조율이 안 되고 이럴 수 있지만 위아래 관계가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의사소통도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통제도 되고 질서도 유지되고 이런 게 다 이제 순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아래를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 나는 뭐 평생 밑에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조직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에게도 승진의 기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사기를 ang양해 주는 하나의 이제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순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 계층이 심화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와 왜곡이 초래된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이게 그게 되는 거죠. 이 뭐라고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관, 여러분들 가족 오락관은 모르나 잘? 신서유기 이거 보니까 비슷하게 흉내내던데 이런 거예요. 가족 오락관 옛날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 완전 바보 만들어 출연자들을 놓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게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귀에다가 뭐 이렇게 막 끼게 해놓고 그래서 상대방 입모양만 보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여기서 들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막 이게 떠들어서 얘기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가 끝까지 안 가. 이게 중간에 왜곡돼 가지고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거 뭔지 알죠? 계층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명령 지시했어요. 명령 지시했으면 이게 이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대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막 걸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게 지시한 내용들이 점점점 여기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또 뇌피셜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걸 자기 재해석을 한다고요. 그 밑에다 지시하고 하다 보면은 애시당초 맨 처음에 그 의도와 의중이 조금 이제 어긋나져 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밑에 있는 얘기가 위로 올라갈 때도 그래요. 여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또 걸러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그죠?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경직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상명하는 것을 밑에서 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되게 활성화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게 활발하면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게 일종의 의사소통 수단이긴 하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러자 저러자라고 얘기하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러자 저러자라고 얘기하는 게 주가 되는 거죠. 그죠?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럴 때나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이게 평소에도 되게 활발하게 내 생각을 막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경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태적이고 융통성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도 저해가 되고 다 위아래니까 네, 그렇게 되고 기관장에 명령 하달이 있으니까요. 이 기관장의 독선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봐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이 강한 전문가는 계층제 권위와 대립 갈등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밑에서 자기가 봤을 때 위에서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는 척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층제를 하다 보면 할거주의 같은 거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층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통솔범위 적정화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통솔범위 적정화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사가 도대체 몇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그레이쿠나스 나와 있죠.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부하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하 집단과 부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차 관계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인원수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 6인 정도면 보편적으로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했는데 사이먼은 그레이쿠나스 이론과 관련해서 이를 마술적인 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기준을 나름 세워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만은 그런 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딱 하고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마술적인 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솔범위의 결정 요인에 보면 시간적 요인 그랬는데요. 신설된 조직보다는 기성 조직이 통솔 범위가 넓어져 있죠. 왜냐하면 체계화가 됐으니까 이미. 체계화가 됐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작업 장소의 지리적 분산의 정도가 심할수록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 그랬습니다. 작업 장소의 지리적 분산 정도가 심하면 통솔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으면 통제하고 통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작업 장소의 지리적 분산의 정도가 심하면 통솔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고 업무의 성질이 단순하고 표준적, 동질적, 반복적, 규칙적, 정형적, 비전문적일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비일상적인 업무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변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통솔 범위가 좁아지고 감독자의 부하의 능력이 좋거나 혹은 서로 신임의 정도가 높거나 명령을 잘 따르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솔 범위가 넓어지겠죠. 넓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좋아도 통솔 범위는 넓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부하의 사기가 또 이제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통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또 거꾸로 부하의 사기를 올려주고 싶을 때에는 통솔 범위를 넓혀서 통제를 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명령 통일의 원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명령이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활동하는 내용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령 통일이 또 이제 필요한 점이 있죠. 근데 이게 다만 예전에 소품종 대량 생산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면은 유용하지가 못해요. 예,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또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문화의 원리가 나왔는데요. 전문화, 분업화에 대해서 보면은 일을 굉장히 촘촘하게 쪼개주는 거예요. 예, 쪼개주는 겁니다. 근데 수평적 전문화도 있고 수직적 전문화도 있다. 사실은 수직적 전문화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층제랑 좀 연결이 되는 측면도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있을 때 일사불란한 효율성 같은 것들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 한번 봐볼까요? 업무가 정형화되고 단순화되고 기계화되고 반복적이어서 일에 대한 흥미가 상실된다 이거예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좋은 게 순환보직을 시켜주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일을 경험해보고 그 새로운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느슨해졌던 마음이 다 잡히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분업화가 진짜 철저히 돼 있고 각자가 전문화돼 있는 속에서만
일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요. 그 속에서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일에 대한 흥미 같은 게 없어져요. 처음에는 뭐 그게 흥미도 생기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흥미가 점점점 사라지죠. 맨날 일하러 갔을 때 하는 일이 똑같은 거 그거 뭐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나는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꾸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비인간적인 측면도 생긴다는 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무관심해지고요. 이것도 문제예요. 조직 전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요게 결국에는 전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든 말든 간에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일만 나는 지금 다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전문화의 문제점이 따라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넘어가서 조정의 원리, 요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조정의 원리. 무늬 같은 학자가 조직의 제 원리는 조정을 위한 수단적 원리들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다 이제 체계적으로 쪼개져 있고 계층제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계층제돼 있고 전문화돼 있고 그러면은 이 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텐데 이 데프트라는 학자가 조정 기제를 얘기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조정의 원리다 그랬을 때 데프트라는 학자를 한번 보는 거예요. 데프트라는 학자가 여기서 이제 말한 조정 기제가 있어요. 조정의 기제가 있는데 이 조정 기제에 먼저 옆으로 분업화돼 있을 때 서로 옆 사람의 업무에 관심 별로 없고 서로 이제 탁 떨어져서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 너는 네 갈 길 가라 뭐 이러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조직이 잘 되려면 수평적으로도 옆으로도 의사소통이 왔다리 갔다리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수평적 조정 기제다라고 했을 때 수평적 조정 기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프로젝트 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팀을 결성해 주는 거죠. 그럼 팀을 결성해 주면 같은 조직에서도 너 나와 이래가지고 팀을 짜요. 예, 그렇게 하면은 프로젝트 팀이 되면 이거는 팀이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조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요. 태스크 포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태스크 포스라는 영어를 쓰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태스크 포스다 그랬을 때는 요게 말이에요. 태스크 포스는 임시 작업단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임시 작업단이다. 작업 단자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은 하나의 조직 덩어리 안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뽑아다 쓰는 방식이고요. 기존에 하던 일이나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프로젝트 팀의 팀원으로서도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스크포스다 그랬을 때 임시작업단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파견 나가서 새로운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서 박혀 있는 거죠. 들어가 박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태스크포스 요게 임시 작업단 이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수평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지는데 수직적인 의사소통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수직적인 관계도 맺어줘요. 임시 작업단에는 위아래 개념도 계층적인 것도 살짝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렇게 거대 조직은 아니고 임시 작업을 해야 될 업무 분야가 있을 때 그 분야와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태스크포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포스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나 연락 담당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연락
담당관 같은 형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연락 담당관 이렇게 존재하고요. 됐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평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있어요. 정보 시스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게 수평적 조정 기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조정 기제를 한번 가볼까요? 이건 위아래가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의 기제들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층제 그 자체가 사실상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 조정의 기제가 되는 겁니다. 수직적 조정 기제. 자, 그래서 계층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수직적 조정 기제로서 또 볼 수 있는 게요. 계층제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있잖아요. 수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아래로 정보가 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직 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수직적 조정 기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계층의 추가, 계층 직위를 추가하는 거, 그리고 상관의 지시 명령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직적 조정 기제에 들어간대요. 구분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조정 기제, 수평적 조정 기제와 수직적 조정 기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잘 맞춰서 가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기본 원리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봤습니다. 기본 원리들을 나눠서 봤고, 이제는 있잖아요. 조직의 변수를 좀 볼 거예요. 조직의 변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제 따져볼 때 그때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조직의 변수다라고 했을 때 조직의 변수는 기본 변수가 있어요. 기본 변수 해가지고요. 기본 변수에는 뭐가 있냐면요. 복잡성이 있고요. 복잡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요, 계층 구조가 많고, 계층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분업화 있잖아요. 분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거를 이제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식성이다 그랬을 때는 다 이게 이제, 개방성, 공개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방성, 공개성, 뭐 문서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공식성이 되는 거예요. 공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권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집권성. 이 권한이 위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지시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하게 돼 있다. 상명하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직권성이다 그랬을 때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죠. 뭐 이렇게 권위적인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직권성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기본 변수가 되는 겁니다. 기본 변수.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이 기본 변수고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상황 변수. 근데 이제 상황 변수다 그랬을 때는 크게 여기에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요, 조직의 규모예요. 또 하나는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직의 규모와 환경과 기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거죠. 이제 복잡성하고 조직 규모.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조직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상황이라는 것, 이게 이제 이거는 진짜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조직의 규모다 그랬을 때는 보세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층과 분업화는 더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권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기에 얼마만큼 커질 동안은 집권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너무 조직의 구성원이 많아져 버리면은 이걸 한 사람이 다 통솔하기는 어려워져 버려요.
그런 문제도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와 관련해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을 각각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과 관련된 거를 좀 보게 되면은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환경이 복잡하냐, 역동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역동적이냐, 그러니까 환경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그 다음에 단순하냐, 복잡하냐. 앞에서도 왜 그런 얘기 했었죠. 단기 전사임 할 때 기계적 관료제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단순하고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 관료제 구조다 그랬을 때는 복잡한데 안정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환경이 지금 단순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 단순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단순해 버리면은 계층 분업화 같은 게 요게요. 어떻게 돼요? 뭐 별로 그렇게 계층화가 많이 될 필요가 없죠. 계층의 단계, 층수가 낮아져도 상관없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이겠죠. 굉장히 공식적이고 권력도 집중되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요. 복잡하고 불안정해. 그러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직의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 이제 복잡성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성 이런 것들보다는 계층 분업화보다는 이거를 그냥 좀 이렇게 방임해 줄 필요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공식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되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집권성 권력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력이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으면은 어때요? 복잡한 환경에는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복잡한 환경에서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보는 거고요. 됐죠? 환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좀 볼게요. 기술과 관련해서는요. 톰슨이라는 학자하고요. 그 다음에 페로우라는 학자를 우리가 봐야 돼요. 페로우 이 두 사람의 학자를 봅니다. 두 학자를 보는데요. 톰슨이다 그랬을 때는 조직의 기술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가 길게 연결된 기술이라고 하는 거, 길게 연결된 기술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하나를 제시했고, 톰슨은 또 그 다음에 뭘 제시했냐면요. 길게 연결된 기술 말고 중개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약적 기술.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길게 연결된 기술은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컨베이어 벨트 기억나세요? 이동조리법이라 그래갖고 포드 컨베이어 벨트 얘기한 적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차체를 여기다 딱 얹어갖고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은 각 단계별로 어때요? 각 단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쭉 이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요 기술의 형태에 들어가는 것인데 각자 위치마다의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서서 이 업무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2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2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2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길게 연결된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중개기술은 이런 거죠. 중개기술은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때 공급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중개인이 있는 거죠. 중개인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중개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뭐 공인중개사 같은 직업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런 중개기술하고 딱 직결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집약적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집약적 기술은 있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종합대학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기술이 다 모여져 있는 거죠. 집약적 기술이다 그랬을 때는. 종합병원 같은 데는 어때요? 종합병원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종합병원에 가면은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잘 돼서 그래요. 그죠?
여기서 뭐 눈이 안 좋으면 안과, 이가 안 좋으면 치과,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속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저기 뭐 내과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방사선과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신경정신과도 가보고, 왔다 갔다 뭐 다 이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집약적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톰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제시했던 것이고요. 페로우라는 학자는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이거는 있잖아요. 페로우는 이제 2x2 모형을 또 제시했는데, 분석의 가능성이 낮으냐 높으냐, 이걸 가지고 일단은 나눕니다. 그러니까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체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여다봐도 규칙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석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제 다양성, 과제의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예외의 발생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의 발생의 빈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의 발생의 빈도가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낮음과 높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낮음과 그 다음에 높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요래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분석 가능성과 과제 다양성으로 나눠서 보는데, 분석 가능성과 과제 다양성이 둘 다 낮다, 이렇게 되는 게 크래프트 기술이에요. 장인 기술입니다. 장인 기술. 저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그 수필 중에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문학에서 좀 공부하셨나 모르겠어요.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고, 옛날에는 빨래를 왜 다듬이, 알죠? 돌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옷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탁 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하는 그 방망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방망이를 깎아주는 노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방망이 깎아주는 그 분들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어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도장 파주고 뭐 이러는 거 가게 있는 것처럼, 그거 도장 가게도 많이 줄었죠. 옛날보단 도장 대신 사인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옛날에는 그 방망이를 깎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방망이를 좀 깎아줘라. 내가 이제 첫 시간이 남았어. 그 저자가 첫 시간이 남아가지고 첫 시간을 기다리느니 집에다 뭐 좋은 선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방망이만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내 첫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방망이를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한 땀 한 땀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막 이거 방망이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났는데, 집에 와서 이거를 딱 갖다가 선물해 줬더니 나는 화가 나서 막 그때 막 짜증나고 막 이랬는데, 집에 와서 갖다 주니까 이렇게 좋은 방망이를 사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 정말 정성이 들어간 방망이다. 이래가지고 그 수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장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그죠?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분석 가능성이 낮은데, 과제 다양성은 어때요? 과제 다양성. 이것도 낮음이에요. 과제 다양성도 낮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제 다양성 낮음.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빈도도 낮다, 이 말이에요. 예외가 생기는 정도도 낮다. 그러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둘 다 낮은 거니까 별다르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예외의 발생 빈도 같은 게 생길 만큼 이게 막 변수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분석 가능성은, 근데 그건 그 사람만의 노하우여서 우리가 또 딱딱 정형화 시켜내기는 좀 어려워. 이런 걸 장인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제 다양성이 이제 높고 분석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된 거는 공학 기술이라고 해요. 이건 공학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공학 기술은 자, 예외의 발생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막 얽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데를 얽혀 있고 막 뭔가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체계성을 가지고 법칙성이 있으니까 뭔가 예외적인 이상이 나타나더라도 야, 저건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 되게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 뭐 찾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석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되는 걸 공학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가장 편한 거는 이쪽에 들어가요. 과제 다양성이 낮은데 분석도 쉬워. 네, 그러면 이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상기술이다 이거예요. 일상기술이다. 이렇게 되고요. 일상기술. 그 다음에 저 일상기술은 이제 통제도 되게 쉽죠. 예외가 있을 것도 없고 분석 가능성도 높으니까 딱 한번 틀을 잡아 놓으면 그 틀대로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인 겁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외의 이제 발생 빈도가 높아요. 예외 발생 빈도가 높은데, 그런데 어때요? 분석 가능성은 낮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제일 골치가 아픈 건데 비일상 기술이라고 했어요. 비일상적인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일상적인 기술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외의 발생 빈도가 일단은 높기 때문에 이건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석이 안 돼버려요. 분석이 체계적으로 잘 안 돼버려. 그럼 이게 죽음이야, 죽음 진짜. 비일상 기술 가장 최악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4가지 기술 유형으로 나눠봤다는 거예요. 나눠봤는데 만약에 이런 일상기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상기술이다, 이 기술이 일상기술이다 그러면 복잡성, 계층화, 분업화 이런 정도를 착착 체계적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그냥 일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권한도 한 군데 집중시켜 놓으면 돼요. 근데 비일상기술이면 완전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를요, 이렇게 기본 변수 3개와 그 다음에 상황 변수 3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조합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직의 변수. 알겠죠?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 각각 3개씩 놓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227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 그래서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규모의 확대, 규모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복잡성은 올라가고 공식성도 올라가지만 직권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상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은 복잡성이 이제 낮아지고, 그러니까 계층제화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계층의 단계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일상기술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통솔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넓어지면은 이제 복잡성이 좀 낮아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식화와 직권화는 올라가고, 동태적 환경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환경이 어때요? 환경이 동태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니까 복잡성으로 계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잡성이 낮아지고 공식성도 낮아지고 직권성도 낮아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들여다 보시고 이제 조직의 전략과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조직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요거를 보는 건데, 여기 조직의 전략과 구조다 그랬을 때는 데프트라는 학자가 이제 튀어나와요. 데프트라는 학자 튀어나오고 그 데프트가 제시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데프트는요 민츠버그랑 제가 붙여갖고 설명을 좀 드릴 계획이에요. 민츠버그랑 붙여 설명드릴 건데, 민츠버그는 사실은 조직의 큰 틀에서의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직의 유형을 구분한 학자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데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한 학자냐면, 데프트 같은 경우는 조직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야. 안을 파고 들어가서 여기가 어떻게 이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이걸 들여다본 겁니다. 이걸 들여다봐서 사뭇 좀 다른 이론인 거죠. 민츠버그의 조직의 유형 구분과 그 다음에 데프트의 조직의 내부 구조의 분석, 이건 좀 사뭇 다른 이론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틀로 나눠 보면은 엇비슷하게 이렇게 좀 같이 붙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민츠버그가 어떻게 됐었냐면, 자, 한번 봐보세요. 민츠버그는 조직의 이제 유형을 그게 단기 전사임으로 나눴죠. 단순 구조,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그 다음에 사업부제, 그리고 임시특별조직, 이렇게 딱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점점점을 이렇게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위에 단순 구조는 따로 없고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관료제, 기계적 구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계적 구조.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여기 사임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탈관료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관료제, 여기는 유기적 구조가 되는 거죠. 유기적 구조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봤었어요. 이런 것처럼 데프트는 접근은 조금 다르지만은, 데프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접근한 거냐, 여기 기능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름이 기능 구조예요. 내부 구조니까. 근데 여기는 아까 기계적 관료제잖아요. 같은 기시지만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기능 구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사업 구조. 요건 이름 똑같아요. 그죠? 사업 구조. 그 다음에 기사 매수네요. 매트릭스 구조가 있어요. 매트릭스 구조. 기사 매, 그 다음에 수평 조직, 수평 구조가 있습니다. 수평 구조는 일종의 이제 팀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사 매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조. 자, 그래서 위치를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기사 매수네, 또 여기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기가 단기 전사임, 이 데프트는 기사 매수 내 이렇게 나눴는데, 기사 매수 내, 근데 기능 구조만 딱 관료제 형태고, 사업 구조부터는 쭉 다 해가지고 이거는 탈관료제적 성격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돼요. 위치를 일부러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데프트에 관련된 이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뤄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기사 매수내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